저 꽃뱀 같은 게 우리 아빠 꼬셔서 재산 다 빼앗았어. 50줄 먹은 늙은 여자가 순진한 아빠를 홀려서 호적에 기어들어왔어. 서울 시내 한 장례식장, 국화꽃 향기가 진동하는 가운데 정막이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50줄의 남자가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자를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들이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장례식장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저 꽃뱀 같은 게 우리 아빠 꼬셔서 재산 다 빼앗았다. 장남 도연의 외침이 조문객들 사이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40대 후반 여자가 옆에서 더욱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덤에 침 뱉은 게 너야. 50줄 먹은 늙은 여자가 순진한 아빠를 홀려서 호적에 기어들어왔어. 장녀 미정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미움이 타오르고 있었고 입술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을 죽이며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향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막내 진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넥타이는 제대로 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술로 충혈된 눈으로 영정 앞에 여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극정성? 웃기지 마라. 돈 때문에 수발든 간병인 주제에. 그 순간까지 78세 아버지 장병호의 영정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던 50대 중반의 여자 이선주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검은 한복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났고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던 눈물이 뺨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떨리던 두 손이 주먹을 쥐었고 어깨가 곧게 펴졌습니다. 선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고 조문객들의 수근거림도 멈췄습니다. 그래, 난 꽃뱀일지 몰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주는 세 자녀를 차례로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 손 잡은 건 내가 마지막이었어. 너희는 단 한 번이라도 투석실에 와서 아버지 눈을 마주한 적 있니?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과 웅성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78세로 세상을 떠난 장병호의 영정 사진이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병호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현실의 장례식장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이런 참혹한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새어머니라 불리는 이 여자는 정말 재산을 노린 꽃뱀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했던 아내일까요? 지금부터 7년 전부터 시작된 이 가족의 뜨거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년 전 가을 서울대학교 병원 투석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투석실에는 10여 개의 침대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각 침대마다 복잡한 기계들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71세의 장병호는 일주일에 3번씩 이곳을 찾아와 4시간씩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빌딩 임대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강남에 빌딩 3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자산만 수십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신장병 진단을 받은 후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고 지금은 투석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투석을 받던 병호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투석기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며 요란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가장 먼저 병고의 손을 잡은 건 옆 침대에서 투석을 받던 50대 여자였습니다. 이선주였습니다. 그는 간호사 출신으로 20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살면서 3년 전부터 신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선주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병고의 맥박을 재면서 의료진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맥박수, 혈압수치, 의식 상태까지 차근차근 보고하는 모습에서 전문성이 묻어났습니다.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에도 선주는 병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0여 분이 지나 병고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선주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순간에 손을 잡아준 낯선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선주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도 같은 처지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병고는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만나는 투석실에서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컨디션을 묻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병고는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놨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며 얼굴도 보기 어렵다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선주 역시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자식 없이 혼자 살면서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투석을 받으며 나누는 대화는 두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병고는 선주의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에 점점 마음을 열었고 선주 또한 병고의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1년이 흐르면서 병고와 선주의 관계는 단순한 병원 동료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투석이 끝나면 병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 든 후에 늦은 만남이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병고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어느 봄날 투석실에서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것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주 씨, 우리 나이에 사랑이 우스운가요? 투석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식분들이. 병고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식들 말고 우리 얘기하는 거요. 선주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병고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병고의 자식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장남 도연이 아버지를 찾아온 건 그 소식을 들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던 도연이 급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평소 차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파트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가 뭔 목적인지 모르세요? 재산 때문이에요.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병고는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도연아, 내가 언제부터 내 걱정을 했니? 투석받는 날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나? 도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바쁜 거 아시잖아요.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병고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바빴구나. 7년 동안 계속. 그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녀 미정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더욱 직접적이고 감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미정은 선주를 어머니의 영정 앞으로 데려가 무릎 꿇렸습니다. 차가운 마루에 선주의 무릎이 닿는 소리가 쨍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앞에서 맹세해. 아빠랑 결혼 안 한다고.
영정 속 어머니의 자비로운 얼굴이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주의 무릎은 차가운 마루 때문에 금세 시려왔지만 꿋꿋이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병고가 급히 달려와 말렸습니다. 미정아, 그만해. 하지만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새 여자에 대한 거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여자가 우리 엄마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정이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미정이 달려들려는 순간 병고가 두 사람 사이에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선주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막내 진우는 해외에서 국제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랑 결혼하시면 저는 아버지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로요. 병고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자식들의 극심한 반대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병고와 선주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두 사람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간 날은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화요일이었습니다. 병고와 선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조용히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늦은 나이에 결혼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 로비에는 이미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영과 미정이 음침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들 주변의 분위기는 삭막했습니다.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려는 순간 도영과 미정이 달려와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구청 직원들과 다른 민원인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정말 안 된다고요. 도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겼고 미정은 선주의 앞을 막고 서서 소리쳤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세요. 구청 로비에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일부는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청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선주가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참고 있던 선주의 목소리가 구청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이 허락하는데 내들 입이 멍 걸리냐. 선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내가 지키겠다. 구청 직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고와 선주는 자식들의 반대를 뚫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도영과 미정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구청을 나서는 병고와 선주를 향해 미정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정말 후회하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봄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결연해 보였습니다. 결혼 후 선주는 20년간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병고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병고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투석 스케줄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장병 환자에게 필요한 식단을 공부해서 직접 요리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칼륨과 인성분이 많은 음식들을 피했습니다. 매끼 식사마다 영양소를 계산해서 메뉴를 짰고 병고가 좋아하는 음식도 건강에 해롭다면 과감히 제외했습니다. 투석을 받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병고를 깨웠습니다. 투석 전 컨디션을 체크하고 혈압과 체중을 재며 전날 밤 수분 섭취량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병원까지의 길에서도 병고의 팔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혹시나 넘어질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밤 11시쯤 병고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을 흘렸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선주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아파트가 언덕 위에 있어서 구급차가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주는 맨발로 아파트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한겨울 밤이라 복도 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웃집 문을 연달아 두드리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맨발이 닿을 때마다 찌릿한 추위가 온몸으로 전해졌지만 선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웃들이 나와서 도와주었고 함께 병고를 업고 내려가 구급차에 태울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투석으로 인한 일시적인 전해질 불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선주의 발은 추위에 얼어서 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병고가 선주의 손을 잡으며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하오 선주씨. 선주는 고개를 저으며 병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무사하면 돼요. 하지만 자식들의 시선과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자식들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에 선주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셔본 경험이 없었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차례상을 바라보는 병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소 가족들이 모여 북적이던 명절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애들이 언제까지 이럴까요? 선주는 병고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식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선주와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선주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미정은 아예 집 근처에도 오지 않았고 진우는 해외에서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 병고의 7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선주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장병 환자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미역국 레시피를 찾아서 연구했고 설탕 대신 자연 감미료로 만든 작은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식분들한테 연락해 볼까요? 병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동시에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주는 그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주의 정성은 계속됐습니다. 투석 후 기운이 없어하는 병고를 위해 소화하기 쉬운 죽을 끓여주었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면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병원 가는 길에 미끄러질까 봐 병고의 팔을 꼭 잡고 걸었고 여름에는 투석실에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감기 걸까 봐 담요를 챙겨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투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병고가 선주에게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던 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은 불행이 아니야. 병고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너 덕분에 행복했다. 선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자식들의 냉대가 한순간에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마지막이 아니에요. 더 오래 함께 해야죠.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병고와 선주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공격은 더욱 치밀하고 노골적이 됐습니다. 특히 장남 도연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도연은 강남의 한 대형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높은 천장과 무거운 책장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50대 중반의 변호사가 도연을 맞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상속 절반 가져가는 거 막을 방법 없나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자신들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정 배우자인 이상 상속권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도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만약 피상속인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담은 유언장을 남긴다면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도연은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께 유언장을 쓰게 해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모두 물려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장녀 미정은 더욱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선주가 장을 보러 나온 대형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마트에서 나오는 선주를 미정이 불러 세웠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선주는 놀란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3천만 원이에요. 미정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는 현금의 무게 때문에 묵직했습니다. 선주는 봉투를 받지 않고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뭘 하자는 거죠? 미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오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만 취소해요. 그럼 매달 용돈 500씩 챙겨줄게요. 선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미정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정 씨,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현실을 봐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재산 물려받을 건데 지금이라도 좋게 정리하자고요. 선주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팔라고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미정이 발끈했습니다. 아버지를 파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버지도 언젠간 돌아가실 거고 그럼 법적으로 재산 분할해야 하는데 미리 정리하면 서로 좋잖아요. 선주는 미정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 씨, 당신이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이 3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매달 500씩 더 주겠다고요?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선주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세요. 돈 때문에 결혼한 주제에. 그 순간 선주의 손이 미정의 뺨을 가로질렀습니다. 마트 앞에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고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당신 아버지 모독하지 마세요. 미정은 뺨을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나 봐. 진짜 미쳤어. 그 후 미정은 봉투를 집어들고 사라졌지만 선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막내 진우는 해외에서 돌아와 더욱 과격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11시경 술에 잔뜩 취한 진우가 아버지와 선주가 사는 아파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진우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와. 우리 아버지 놓고 나와.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일부는 불쾌한 표정으로 혀를 찾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경비실에서도 상황을 파악하러 나왔습니다. 선주가 문을 열자 진우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진 채였습니다. 엄마 홀령이 너 저주한다. 꺼져라. 진우의 입에서는 독한 소주 냄새가 풍겼습니다. 선주는 진우와 거리를 두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취했어요. 집에 가세요. 집? 내 집은 여기야. 내가 꺼져야 해. 진우가 선주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선주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자리 욕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날 원했고 난 지켰을 뿐이다. 넌 아버지 손 한 번 잡아준 적 있니? 진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선주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과 분노가 술에 취한 그의 정신도 잠시 깨우쳤습니다. 7년 동안 투석실에 온 건 나뿐이었어. 아플 때 곁에 있었던 것도 나뿐이었어. 그런데 왜 내가 꽃뱀이야?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버린 아버지를 내가 지켰어. 그게 죄야? 그날 밤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진우를 연행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선주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다가옴. 78세가 된 병고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석 효과도 예전만 못했고 투석 후에도 붓기가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자주 어지러워했습니다. 식욕도 떨어져서 선주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도 몇 숟가락 먹지 못했습니다. 선주는 밤낮으로 병고를 돌봤습니다. 밤에도 2시간마다 깨서 병고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침대 맡에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병고가 선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선주야, 고맙다. 선주는 고개를 저으며 병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뭘 고마워해요? 남편 돌보는 게 당연하죠. 병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라 선택이었어. 너는 나를 선택해줬고 나는 그게 고맙다. 선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해. 내가 고생만 했어. 선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게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병고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투석을 받는 동안에도 혈압이 불안정했고 의료진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해 5월 첫째 주 금요일 평소처럼 투석을 받던 병고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투석기에 경고음이 울리면서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선주는 구급차에 동승해서 병고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지만 선주의 귀에는 병고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신 괜찮을 거예요. 꼭 괜찮을 거예요. 선주는 계속해서 병고에게 속삭였지만 병고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일간의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병고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선주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낮으로 기다렸습니다. 간병인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병원 매점에서 사온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도영과 미정은 병원에 왔지만 아버지보다는 서로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진호는 해외에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 병고는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선주만이 병고의 곁에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집에 가서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고가 마지막 힘을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해요.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선주는 병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심전도 기계의 직선이 병고의 생명이 다했음을 알렸습니다. 선주는 한참 동안 병고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온전히 선주의 몫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장례식장 예약부터 부고 발송까지 모든 일을 선주에게 맡겼습니다. 도연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미정은 학원 운영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해외에 있었습니다. 선주는 혼자서 병고가 생전에 좋아했던 꽃들로 장례식장을 꾸몄습니다. 하얀 국화와 노란 장미 그리고 병고가 특히 좋아했던 백합을 준비했습니다. 영정 사진도 선주가 직접 골랐습니다. 병고가 가장 편안해 보이는 표정의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병고의 사업 관계자들, 병원에서 만난 투석 환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아파트 이웃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조문객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자식분들은 어디 계세요? 선주는 그때마다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하지만 자식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은 장례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영과 미정은 검은 양복과 한복을 입고 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진호는 장례식 시작 1시간 전에야 공항에서 직접 왔습니다. 해외에서 급히 돌아온 탓에 정장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도착하자마자 서로 모여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병고를 떠나보내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고 조문객들이 영정 앞에 절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선주가 상주석에 무릎을 꿇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연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그 참혹한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문객들로 가득한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선주를 향해 쏟아내는 독설과 모욕, 그리고 그에 맞서는 선주의 당당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일부는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주의 반박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영과 미정, 진호는 모두 할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들도 선주의 말이 맞다는 것을 속으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장례식장 뒤쪽에서 나이든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60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중한 모습으로 상주석 앞에 섰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병고의 오랜 지인이자 변호사인 한기태였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한기태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자식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고인께서는 이미 3년 전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습니다. 한기태가 서류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공증받은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도연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게 뭔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언제 유언장을? 한기태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3년 전 장병호 선생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셔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녹음으로도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셨습니다. 한기태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병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내 이름은 장병호입니다. 오늘 이 녹음을 남기는 이유는 내 진심을 정확히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례식장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내 돈만 원했습니다. 내가 아프고 외로울 때도 투석을 받으러 갈 때도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서운함과 실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내 곁을 지킨 건 선주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내 마지막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따라서 내 모든 재산을 아내 이선주에게 남깁니다. 자식들에게는 각자 1억 원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선주가 가졌으면 합니다. 녹음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네. 저 여자분이 진짜 남편을 사랑했구나. 자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선주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한기태가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정신감정서도 있습니다. 장병호 선생님은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히 온전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친자식인데. 선주는 조용히 일어나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들 아버지는 사랑을 원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을. 유언장 공개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남 도연은 회사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재산을 믿고 무리한 투자를 했던 것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실패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장녀 미정이 운영하던 학원도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미정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확신하고 과도한 대출을 받아 학원을 확장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막내 진호는 해외에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현지 경찰에 수배 중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 선주는 뜻밖의 거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대부분을 신장병 환우지원재단 설립에 기부한 것입니다. 자신과 병고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환자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투석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투석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병고를 생각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7년의 시간 힘들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선주는 다시 투석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였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재단을 통해 투석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새로 투석을 시작한 젊은 환자의 손을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몇 년 전 병고의 손을 잡아주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환자의 가족이 고마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선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같은 길을 걸어왔는걸요. 투석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병고를 생각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7년의 시간 힘들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주의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큰아들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기일에 성묘 가도 될까요? 선주는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선주는 원망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보다는 사랑할 수 있었던 감사함을 선택했습니다. 병고의 영정 사진이 있는 작은 재단 앞에서 선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병고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